경량화된다는 것은 자동차 전체가 가벼워지는 거고, 그 자동차를 설계할 때 이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위치를 잡고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밸런스가 다 바뀌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스포츠카 중에 제일 좋은 스포츠카가 미드십 엔진이라고, 자동차, 요게 미드십인데 자동차 엔진을 한복판에다 얹어놔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엔진이 가볍다는 얘기는 밸런스 잡기가 좋다. 근데 가벼운데 또 출력도 좋다. 그러면 금상첨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아, BMW는 굉장히 좋은 차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저? 참고로 제가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를 넣어드린다라고 하면 BMW가 그 당시 90년대, 1990년대 말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엔진들이 알루미늄을 적용하려고 했던 시점이었어요. 주철이 이제 무거우니까. 근데 알루미늄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엔진으로 사용을 못 했는데 BMW가 이제 소재공학을 앞서간 거죠. 그래서 BMW가 알루미늄 엔진을 적용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엔진을 최대한 가운데로 넣는 거를 다른 회사들은 시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본넷 앞쪽에 있는 엔진을 가운데로 끌어오면 감독님이 말씀하신 미드십처럼 무거운 엔진이 중심으로 오면 차에 좋은데, 그렇게 되면 모든 설계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죠. 또 하나는 승객석으로의 자리 침범, 엔진과 미션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열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보다 더 위험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상호하면 엔진이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조회사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한 거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BMW는 그걸 강행을 해요. 근데 그 강행하는 배경에 또 뭐가 있었냐? 앞에다 놓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는 벤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60년대, 50년대, 70년대는 이미 벤츠가 모든 세단 시장을 다 씹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도 벤츠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수가 없으니까 BMW는 그럴 거면 우리는 벤츠하고의 다른 시장을 개척하겠다. 그래서 스포츠성이고, 그래서 엔진과 미션을 안으로 집어넣는 플랫폼의 변화를 강행을 하고, 거기에 연장선에 이제 M이 나오게 된 거고, 나중에 얘기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당시 기준의 엔진 무게가, 엔진만 많이 나가는 회사는 엔진 무게가 230kg, 적게 나가는 엔진 회사들, 아니 제조회사들의 엔진 무게가 193kg, 198kg. 근데 2000년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BMW 알루미늄 합금 엔진은 160kg. 그 정도로 많이 가볍게 줄였다. 만든 진짜 많이 엔진을, 줄였다. 그거를 감독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BMW는 그런 부분에 특화된 노력을 했다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자동차에서 정말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제 사실 중간에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BMW도 분명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첫 번째 차는 도대체 그럼 뭘 만들었는지 궁금해할 네, 것 같아요. 1929년에 이제 영국의 오스틴 세븐의 라이센스로 이제 승용차를 만들던 이제 딕시사를 사들여서 네. BMW 315를 내놨습니다. 예, 오스틴의 영향이 다소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BMW가 이제 독자적인 모델을 이제 개발한 건 1932년 내놓은 320이었습니다. BMW가 맨 처음 만든 차 딕시를 한번 볼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뭔가 약간 교양 있어 보이는 차. 그쵸. 네. 아, 그런데 원래 BMW 하면 그 가운데 콩구멍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그 모양이 없네요, 콩팥 모양이. 우리 아나운서 분이 많이 격해요. 아, 콧구멍이 콧구멍 나오고 콩팥 나오고. 키드니 그릴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네. 콧구멍과 콩팥이라는, 둘 다 맞죠. 원래는 돼지 콧구멍이라고 했었으니까 돼지 콧구멍하고 콩팥, 키드니 그릴. 근데 저 때는 키드니 그릴이 적용되지 않았던 시점. 키드니 그릴이 적용된 거는 그 후에. 그래서 키드니 그릴은 이제 1933년 베를린 모터쇼에서 신규 모델 BMW 303을 출시할 때, 그때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해요. 네. 네. 이제 BMW 갔네요, 조금씩. 네. 네. 정말 큰 콧구멍이네요. 그래서 저 때부터 생겼고, 이제 키드니 그릴은 1형제가 1931년 2인승 로드스터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고 요즘 들어서 추세는 더 키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멧돼지 콧구멍. 예, 더 점점점 커지고 돼지 있어요. 콧구멍에서 멧돼지 근데 콧구멍으로. 일형제라는 게 한 명의 형제가 아니라 이름이 일이에요. 일. 예. 아. 1. 네, 예. 여기 스펠링 보니까 IHLE. 어, 예, 맞아요. 예. 1. 예. 영어 잘하시네요. 독일어 아니에요 이거? 나는 지금 혼자인 줄 알았어. 독일어인 줄 형제가 알았어. 혼자인데 왜 형제야? 각자 생각하고 싶은데. 동남인데 네. 왜요? 형제라 그러지? 혼자인데 이러면서. 근데 사실 아우디를 보면 이렇게 다 마크가 다 있잖아요. 근데 벤츠도 별 모양이잖아요. 근데 BMW는 이렇게 키드니 그릴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모양이 있는 게 BMW에겐 독일일까요? 약일까요? 얘네들은 저것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걸 지켜야 항상 되니까. 저걸 지켜야 예, 되니까. 예, 예, 예. 새로운 디자인을 넣더라도 항상 콧구멍은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멀리서 근데- 보더라도 저건 딱 좀 BMW는 예, 근데 티가 나잖아요. 이제 제가 디자인 전공이잖아요. 네. 도리어 편할 수도 있어요. 아. 일단은 중심에다 하나를 콩팥을 박아놓고 나머지를 만들면 되거든요. 차라리 그 기준점 없이 새로 해봐. 그럴 때 더 힘들어요. 누가 보면 우리 의학 콩팥 나오고 콧구멍 나오고. 근데 이게 축구 같은 걸로 치면은 호날두를 보유하고 있는 팀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호날두는 박아놓고 시작을 그렇죠. 하니까 박아놓고 전술을 짜면 전술을 짜면 되는 되니까 거니까.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럼 더 쉬운 거네요. 네, 더 쉽죠. 어떻게 디자인이. 자, 일단은 BMW 엠블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엠블럼 보시면 이렇게 특유의 BMW 엠블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탄생 비화에 대해서도 역사 이야기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BMW 엠블럼은 인수했던 프란츠 요세프 포프가 창안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제작에다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 도색이 이제 바이에른 주 표식에서 유래를 했는데 네. 파란색과 흰색이 이제 체크 형태로 교차하는 이제 바이에른 주 정부의 네. 깃발 컬러에서 창안을 했는데 원을 4등분의 색깔이 교차되는 엠블럼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이 원래는 유래인데 빨간색은 초기 M 경주 때 BMW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텍사코라는 미국의 유명한 석유 소매 브랜드를 상징하고 하늘색은 BMW와 바이에른 지역 그리고 파란색은 하늘색과 빨간색을 합친 것으로 서로 간 협력을 굳건히 한다는 의미다라고 굉장히 좋은 포장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아니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많이 더럽게 많네. 걔네들. 근데 알고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쁘다 이거죠. 예, 예. 이런 엠블럼이 있구나. 바이에른 주를 따라 했는데 네.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로운 유래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가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보면은 프로펠러가 선풍이 빠르게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네, 색깔이 네. 흉흉흉흉 보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데서 가져왔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뭔가 이렇게 좀 눈치를 주니까 네. 그 주의 상징을 쓰지 말아라 어쩌라 네. 회사의 영리의 목적에 쓰지 말아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황급히 핑계거리를 찾은 게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거 우린 프로펠러다. 네, 네. 우리가 항공기 엔진을 제작했기 때문에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따라서 얘네가 광고를 뭘 사용하느냐? 비행기의 앞면부에 저거를 딱 넣고 프로펠러가 도는 게 네. 우리 자동차 네. 엔진의 심장이다. 네. 그러면서 또 이걸 미화를 시켜가지고 싹 구랭이 담 넘어가고 넘어가고 약간 보면 꼼수는 꼼수인 거죠. 또 그게 안 먹히니까 또 그런 말을 해. 바이에른의 푸른 하늘과 네. 알프스 산막의 설원을 우리는 넣은 거다. 갖다 붙이기 마음이 그냥 엄청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뭐 안 되면 갖다 붙이고 안 되면 막 그런 무슨 막 외국 국기 보면은 의미가 무슨 막 녹색은 자연을 상징하고 막 붉은색은 열정을 상징하고 하는데 다 이렇게 예쁘게 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역사는 승자가 쓰니까. 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희 엠블럼도 예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빨간 이게 언제 있었어요? 쑥스럽구만. 네. 저희 이게 그러면 노 노사장인 사장님, 거예요? 네. 그럼 이 빨간색은 뭘 의미하시나요? 우리의 열정을 뜻하는. 저 파란 이 파란 바지, 바지요? 파란 바지, 이게 저기 백이종군. 까만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는 그 눈치를 싸이 보지 아니에요, 않는다. 싸이? 눈치를 보지. 예, 다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네. 그 우리 히스토리하는데 굳이 벤틀리를 뒤에다 놓으신 이유는? 다음 차가 이제 벤틀리이기 때문에 예고예요? 예고. 그럼 차가 계속 바뀌어요? 다음에 이제 바뀝니다. 이제 차. 그래요? 다음에 차가 이 벤틀리. 멘트를 보고 디자이너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바꿀 때마다 저는 돈을 받으니까.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세게 가실 것 같으면은 이 파란 바지 말고 파란 티 팬티를 입혀 놓으면 너무 노사장의 가셨어요. 섹시한. 감독님 너무 가셨어요. 너무 가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엠블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희 엠블럼이 넘어가지고. 그렇다면 세 분은 자동차 엠블럼 중에 어떤 엠블럼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노사장님요? 저는 근데 좀 보는 관점이 일반인하고 다른 게 저는 자동차 브랜드를 보면
항상 역사를 먼저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외국에 보면 그 우리나라 애국가죠, 애국가. 네. 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에 네, 네,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좀 그런데 외국 애들 보면 애국가 보면 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부르는 그 가사 내용들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우리가 뭐 싸워 이긴다, 붉은 피와 심장이 붉은 피와 어쩌고 심장이 네. 어쩌는데